아이고야, 지금 여 장난 아니네. 내까지 무서워서 헛웃음이 다 나온다, 야. 이 PD가 왜냐고 물었다. 저 문 안쪽 사이로 어떤 여자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 어떤 애네. 눈은 퀭하고 크고 입은 가스 문 것처럼. 무섭다. 진짜로 무섭다. 저 여자, 아이고, 뭐 일단 들어가 보자고. 낮과는 달리 그 흉가의 나무 문이 열리는 소리는 온갖 소름이 끼치게 만들었다. 난 정말 너무너무 들어가기 싫었다. 들어가자마자 눈이 녹은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삐걱거리는 소리들이 났다. 작가님은 접신이 잘 들려 들어가지 못했고 PD님, 카메라 감독님, 처녀 보살님, 언니, 그리고 나, 이렇게 5사람의 숨죽인 발소리. 부르스름하게 변한 집. 아까와는 다르게 그 집은 음산하기 그지없었다. 집을 쳐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길은 걸어야 하니 고개를 들려는 순간 씨, 목이 축 처져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어쩐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안 돼. 말도 안 돼. 기분 탓일 거야. 아닐 거야. 그렇게 나는 내 자신을 위로하며 두 눈을 질끈 감고 그들을 따라 천천히 흉가 안으로 들어갔다. 젠장, 처녀보살이 귀신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은 말이 없었다. 농약을 먹고 죽은 그 여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처녀보살의 입은 부풀어가고 눈이 빠져나올 것 같았다. 무서웠다. 제발 짜고 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속으로 하나님까지 찾으며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 갑자기 옆에 소연 언니가 이상했다. 이상해요. 달 아래쪽이 좀 울렁울렁거린다고 해야 되나? 중심을 못 잡겠지? 이러면서 몸의 중심을 못 잡는다. 자기도 모르게 몸을 양옆으로 흔들고 있었다. 난 그러지 말라고 언니 옆에 꼭 붙어서 언니 몸을 잡아 지탱을 했다. 정말 뭐 같은 건 목은 죽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처녀보살은 아직도 그 여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신경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난 자꾸 마당을 돌아다니는 카메라 감독님께 말했다. 근데 카메라 감독님이 한다는 말이 거기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이었다. 젠장을. 지금 계속 들리는 이 슬리퍼를 질척질척 끌고 다니는 이 소리 뭐냐고. 난 그렇게 말하는 내내 계속 그 소리를 들었다. 카메라 감독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 소리는, 그 목소리는 그 슬리퍼 나는 소리가 나는 한참 떨어져 있는 곳에서 들렸기 때문이다. 나만 들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너무나도 또렷하게 마당을 원을 그리듯이 돌아다니는 슬리퍼를 질척질척 끄는 소리가 들리냐고 물었다. 소연 언니의 말마저 날 미친듯이 괴롭게 했다. 돌아버릴 것 같다. 정말 돌아버릴 것 같다. 마침 처녀 보살님이 말씀하셨다. 아이고, 여기 장난 아니네. 뭐 이렇게 홀령이 많노? 여기 내 서 있는 처마에 목 매달고 죽은 여자도 있는데, 아이고, 농약 먹고 죽은 여자도 있고, 여기 사는 사람마다 이 애들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이것들이 슬리퍼로 끌고 다니면서 장난을 치네. 아이고, 안되겠다. 야, 얘네들은 지금 무서울 게 없다. 나가자. 더 있다가는 너희들이 위험하다. 그럼 처녀 보살이 말은 안 했지만 흔들리는 소연이 언니는 그럼 내 목은 영혼들이 장난을 친 것이었다. 젠장,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치고 또 끼쳤다.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 처녀 보살이 나가잔 말에 난 소연이 언니를 데리고
카메라 감독님이 열어준 문을 빠른 속도로 나갔다. 우리들은 그렇게 도망치듯 빠른 속도로 나왔다. 그리고 내 목은 거짓말처럼 움직여졌다. 목이 가벼워졌고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던 소연 언니도 말을 이어나갔다. 몸이 가벼워졌다면서 난 정말 이대로 가다간 목숨이 남아나질 않겠다고 생각했다. 카메라 감독님과 PD님이 앞장서시며 말했다. 잠깐 중간 인터뷰하고 두 번째 집 보러 갑시다. 아, 무섭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한기가 돌지? 젠장.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문 밖으로 나와서 고개를 들었을 때 카메라 감독님은 앞쪽에서 걸어가고 계셨다. 그런데 왜 카메라 감독님이 문을 잡고 있었지? 뭐지? 그렇게 우리 5명은 대나무 숲이 있는 두 번째 집 앞으로 향해 갔다. 그 집 또한 낮이랑은 딴판이었다. 집 자체에서 이렇게 살기가 느껴지는 건 처음 봤다. 5명은 중간 인터뷰를 위해 그 집 뒤쪽 버려진 텃밭으로 올라갔다. 설상가상으로 때에 맞춰 보슬보슬한 흙의 겉만 살짝 젖힐 정도로 간지럽게 비가 내려왔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곳이 참 웃긴 게 내 앞으로 2m 이후로는 검은 안개가 낀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다. 이상했다. 그 검은 안개가 더 깊게 깔리는 게 느껴졌다. 처녀 보살님이 말했다. 이러면 진짜 무서운데 안 되는데. 이렇게 땅거미 막 지고 점점 10시 향해 가는 시간에 비까지 오고 대나무 숲까지 있고 얘네들 좋아서 팔딱팔딱 뛰겠어. 이런 상황에는 더 판을 친다. 이것들 기분 좋아서 더 그럴 끼야. 그 말을 뒤로 하고 우린 인터뷰를 준비했다. 소연이 언니가 인터뷰를 하려고 카메라를 받침대에 고정하고 난 그 옆에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전화 보살님은 힘드신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등을 돌리고 계셨다. 근데 그 두 번째 집 대나무 숲 사이로 파란 무언가가 하늘로 슉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남자들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소름이 끼쳤다. 피해대님께 말했다. 전혀 보살님의 말에 난 어이없음에 말을 잇지를 못했다. 여기 지금 영가들이 점점 몰려오고 있다. 우리 구경하고 있어. 지금 내 앞에 어떤 꼬마애가 있는데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서 우리를 구경하고 있네. 내가 가만 앉아서 쳐다보니까 야가 내가 보여? 내가 보여? 이라네. 지금 저 대나무 숲에도 엄청 많네. 다닥다닥 붙어있어. 다 우리 쳐다보고 있다. 그 순간 소연이 언니 얼굴이 잘 나오는지 보고 있던 PD님의 카메라가 진짜 갑자기 꺼지는 것이다. 다섯 명이 돌아가며 배터리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켜보려고 매달렸지만 꺼진 카메라는 켜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웃긴 건 좀 전까지만 해도 잘만 돌아가던 다른 카메라도 켜지지 않는 것이었다. 때문에 우린 중간 인터뷰를 찍지 못했다. 방송으로 봤다시피 중간 인터뷰는 없을 것이다. 우린 밭에서 도로가로 내려가기 위해 걸었다. 그때 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갔다. 그 순간 내 눈에 보이는 건 검은 길다란 형체가 그 차를 따라 슉 하고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뒤로 보이는 들판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검고 동글동글한 것들이 다닥다닥 들판 밑으로 푹 꺼져 있는 갓길에 붙어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다. 헉하고 몸이 굳어 처녀 보살님을 쳐다봤다. 젠장, 나만 본 것이 아니었다. 소연이 언니와 PD님, 카메라 감독님은
조명기구와 이상해진 카메라를 쳐다보느라 보지 못했고 나와 그 처녀 보살님만 봤다. 무서웠다. 너 지금 봤니? 네. 니 조심해라. 다들 조심하세요. 왜 나에게까지 보이는 걸까? 짜증이 났다. 난 무섭지 않은 척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준비를 하고 차 안에서 카메라를 고칠 생각이었다. 카메라를 다른 배터리로 교체하려고 하는 순간 그 카메라는 거짓말처럼 다시 켜지는 것이다. 세상에나, 말도 안 돼. 어쨌든 우리들은 그 카메라를 가지고 두 번째 집으로 향했다. 난 그 집을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무서웠다. 눈을 질끈 감고 언니에게 딱 붙어서 따라갔다. 천천히 그 대문의 시멘트를 밟는 순간 처녀보살이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를 따라 모두 걸음을 멈추었다. PD가 왜 그러냐며 처녀보살에게 물었다.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말도 안 돼.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내 뒤에서는 점점 그 웃음소리들이 커져만 갔다. 야, 뭐하냐? 정신은 멀쩡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눈을 더 질끈 감으며 몸을 움직이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신이 점점 혼미해져 가려 했다. 몸이 내 마음같이 양옆으로 움직이고 내 입은 누가 억지로 비트는 듯이 쉴 새 없이 빠른 속도로 뭐라뭐라 짓거리듯 뻐금뻐금 거리댔다. 정신이 다 나갈 것 같았다. 무서웠다. 그 순간 뭐에 맞은 건가? 눈앞이 번쩍 하얘지더니 난 넘어진 것 같았다. 아니, 분명히 넘어졌다. 그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그대로 꽂아버리듯 몸이 굳은 채로 넘어진 것 같았다. 모두들 놀랐다. 난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내 어깨가 보이려고 했고 내 다리가 보였다. 난 정말 몸이 움직이지도 않았고 몸을 굽힐 수도 없는데 PD님과 카메라맨이 옮기는 내 모습이 순간순간 사진처럼 기억이 된다. 그리고 차 안에서 숨 죽이고 우릴 기다리고 계시던 작가님이 말을 거는 게 들렸다. 그러면서 난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 분명히 난 정신은 있는데 반쯤 나간 상태였던 것 같다. 야, 꺼져. 죽여버릴 거야. 얘 죽여버린다고 했다. 나가라. 처음에 막 웃으면서 이마를 짓거려대던 게 기억난다. 그리고 대나무 숲 흉가 앞에 있던 죽은 나뭇가지 위를 손가락질하며 난 걸터 앉은 남자가 있다고 소리 질러대며 울었다고 한다.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로 쉴 새 없이 내 입이 움직였다. 야, 죽을래? 죽는다. 얘 죽여버릴 기대. 야, 죽는다고. 여기는 우리 거다. 꺼져라. 꺼지라고. 칼과 오색으로 된 천과 향의 연기가 내 눈앞에 어지럽게 돌아다녔다. 갑자기 향 냄새가 확 나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숨을 못 쉬겠다. 숨 못 쉬겠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분명 귓속으로 들린 건지 내가 말을 한 건지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심한 구역질이 났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 갑자기 무거운 내 몸이 가벼워진 걸 느꼈고 난 벌떡 일어나서 차문에 매달려 헛구역질을 해대며 침인지 하얀 물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처녀 보살님이 향과 오색천 그리고 칼을 가지고 나가자
갑자기 옆에서 두려움에 떨며 PD님을 붙잡고 있던 소연 언니가 귀가 찢어질 듯한 애기 소리내며 울어댔다. 너무 소름 끼친다. 애기가 젖을 달라는 것 마냥 막 울어대는 것이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 된다. 언니는 하지마, 안 돼, 싫어, 몰라, 이 정도의 짧은 말만 되풀이해댔다. 처녀보살은 애기 귀신이 붙었다고 했다. 언니는 눈물 콧물을 질질 흘러가며 우려댔다. 순간 나도 또 정신을 잃었나 모르겠다. 그렇게 언니는 처녀보살님의 어떤 무언가로 빼어내어 정신을 되찾고 칼을 품속에 꼭 안고 차 속으로 들어왔고, 어느 순간 나 또한 칼을 보자기에 쌓아 품에 꼭 안고 있었다. 난 진짜 온몸이 기가 다 빠진 듯이 축 처져서 고개도 들기가 싫었고 웅크리고 앉아 정신 나간 애처럼 빨리 이곳을 벗어나기만을 기다렸다. PD님과 처녀보살님은 보이지 않았고 그 천을 태우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갑자기 작가님 전화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무지 급해 보였다. 아까부터 몇 통의 전화가 온 듯 했는데 나와 소연 언니 때문에 받지 못한 듯 보였다. 난 놀라 작가님을 쳐다보고 사시나무 떨듯 온몸이 떨렸다. 그러면서 소연이 언니가 넉나간 표정으로 작가님과 날 쳐다봤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에 난 온몸에 소름과 엄청난 두려움이 오고 있었다. 야, 송이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노? 야, 혹시 갑자기 쓰러진 애 있지 않았나? 네 옆에 여자애 그 중에 도끼 자루 맞고 쓰러진 애 있지? 그때 급히 PD님과 처녀보살님 그리고 카메라님이 탔고, 처녀보살님의 급히 출발하는 말에 우리들은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카메라에 다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들은 약 한두 시간가량을 그 홀령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마을에서 벗어난 우리 5사람은 작가님이 싸왔다며 건네준 김밥을 빈속에 꾸역꾸역 채워넣듯 먹어댔다. 그리고 다들 말이 없었다. PD님도 말없이 멍한 표정으로 김밥을 드셨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나 또한 마찬가지. 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정말 너무 무서웠다. 김밥도 입에 들어가지 않았다. 사람들 모두 김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몇 줄이 남았다. 작가님이 처녀보살님께 다른 무속인인 듯한 사람에게 전화온 내용을 말했다. 처녀보살님과 그 무속인도 아는 듯 했다. 처녀보살님은 티는 안 내셨지만 두 동공이 마구 흔들렸다. 그리고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그 집에 딱 들어갔을 땐 순간 한 남자랑 눈이 딱 마주쳤어. 처마에 걸터앉은 사람 한 명 말이야. 마루에 걸터앉은 사람 한 명. 모두 우리를 노려보고 있더구나. 왜 왔냐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지 않으면 위험할 거라고 경고를 하더구나. 난 근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지 알고 싶더라고. 그러고 이 영혼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알고 싶었어. 그래서 접신을 딱 하려는 순간 날 지켜주시는 대군 할아버님의 화난 표정이 보이더만 정신이 확 깼는데 지민이가 쓰러져 있더라고. 여긴 지금 너무 위험하다. 지민이랑 소연이가 워낙 접신이 잘 되는 애들이야. 신기가 있었던 애들이라 소연이는 저런 가족력도 있고 말이야. 얘네 둘 데리고 빨리 나가. 난 김PD랑 여기서 좀만 더 있다 나갈게. 이 마을 톨게이트 빠져나가서 서울 가는 중간에 휴게소가 있어라.
금방 갈게. 그 말을 듣고 부산쓰리 PD님은 말없이 따로 가지고 갈 카메라와 장비를 챙기셨고 처녀 보살님은 말없이 계셨다. 순간 처녀 보살님을 보고 차 앞쪽을 보는 순간 난 내 눈을 의심했다. 눈, 코, 입이 없는 동그란 머리 같은 것, 달걀 같은 것 두 개가 우리 쪽을 향해 보고 있었다. 순간 소름이 쫙 끼쳤다. 이 차 주위로 무언가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난 처녀 보살님께 내가 본 걸 귓속말로 말했다. 아이고, 니도 보이나? 지금 이 애들은 우리가 흥미로워. 그래서 우릴 다 쫓아왔네. 차 밖에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가 우리가 하는 얘기, 우리들을 구경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 가져주면 더 그런데 신경 안 쓰고 신경 끄고 있어라. 그냥 모른 척해. 접신까지 당하고 나니 그것들은 별로 무섭지가 않았다. 난 피곤함에 무릎 사이로 얼굴을 파묻고 웅크렸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길. 얼마나 기다렸을까. 휴게소에 도착을 했다. 정말 살 것 같았다. 작가님은 그 무속인과 계속 통화를 하시는 것 같았다. 소연 언니와 난 무섭다며 다신 이런 경험은 하지 않겠다면서 우린 울먹거리며 서로를 위로하여가며 얘기하고 있었다. 그때 작가님이 말씀하셨다. 할 것이 있다고. 굵은 소금을 얻으러 가자는 것이었다. 우린 휴게소 식당에서 굵은 소금 한 사발을 얻었고 사람이 없는 쪽으로 걸어갔다. 시간도 시간이고 12시가 훨씬 넘었을 때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우린 화장실 근처에 섰다. 발끝에 굵은 소금 뿌리면 쫓아왔던 잡기가 떨어져 나간단다. 그래고 이거 뿌리고 절대 뒤를 보지 말아더라. 우린 알았다며 작가님이 뿌려주는 소금을 맞았다. 그리고 작가님에게도 뿌려드렸다. 순간 거짓말처럼 3명 모두 헛구역질을 해댔다. 내가 제일 심했던 것 같다. 내가 먼저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기 시작했다. 그저께 먹은 것부터 그냥 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온 것 같았다. 낮에 먹었던 백숙죽부터 시작해 처음엔 음식물이더니 나중엔 검은 물을 토했다. 그리곤 할 게 없었는지 이젠 묽은 침만 나와댔다. 잠깐이지만 엄청난 토를 하고 나오니 다들 한바탕 구토를 한 듯 했다. 원래 이렇게 같이 왔던 영혼이 나가면 구토를 한다고 하더라. 3명은 이렇게 기진맥진하여 차를 향해 갔고 한 30분쯤 흘렀을까. 슬슬 배가 고파졌다. 언니, 배 안 고파요? 속도 쓰린데 우동 먹으러 가요. 혼자 가기 무서워요. 난 무서워서 언니들을 꼬셨다. 그래서 3명은 다 같이 우동을 먹으러 갔다. 우동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난 아까 그곳에 있던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었다는가 마냥 대낮에 나로 돌아와 있었다. 소연이 언니도 작가님도 괜찮아 보였다. 그리고 또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작가님은 전화를 받고 내게 말했다. 지민아, 네가 제일 심하게 접신당했었다고. 네 집에 가서 향 피우는 거 있지? 제사 때 쓰는 거. 그거 욕조에 잘게 풀어서 그게 녹으면 그물로 목욕하란다. 꼭 하란다. 네. 그렇게 2시간인가 3시간 정도 기다렸을까. 드디어 처녀 보살님과 PD님이 오셨다. 처녀 보살님은 힘이 드셨는지 많이 피곤해 보이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처녀 보살님이 그 마을에 대해 말해 주기 시작했다. 그니까 그 마을 내가 말했잖아. 아까 낮에 뭔가 둘러싸여서 포근했다고. 근데 아니었어.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던 거는 영혼들이었고, 낮에 우리가 포근하다고 느낀 거는 그것들의 음기가 약해서 그렇게 느껴진 거였어. 살짝 누르니까 그냥 포근하구나 한 거지. 밤이 되니까 이것들이 아주 활기를 치더구만.
너희들 가고 접신을 당했어. 오지 말라고. 더 이상 가지 말라고. 접신을 깨고 난 알았지. 그 마을에 선왕이 없던 거야. 왜 마을에 그런 거 있잖아. 크고 오래된 나무에 오색 좀 묶어두고 그 옆이나 마을 입구에 장승 있잖아. 그게 마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하거든. 근데 그게 없었던 거야. 없어. 찾아봐도 없어. 그 기운도 안 느껴지고. 그 건물 공사하는데 첫 번째 회사가 하다가 망하고 두 번째 회사도 하다가 망하고 이렇게 4개 회사가 만들다가 망해서 그 후로는 그 건물은 폐건물이 된 거였어. 공사를 하다가 잘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마을에 선왕하고 장승이 없으면 집에 대문이 없는 것 같다고 똑같아. 집에 대문이 있어야 사람들이 안 들어오지. 그자? 근데 집에 대문이 없어 봐라. 이것저것 다 들어올까 아이가. 그리고 대문이 없는 집에 사람이 살 수 있겠어? 못 산대. 이 마을은 마을 지켜주는 선왕이 없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이 이곳으로 다 흘러 들어와서 안 나갔던 거라. 애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곳이 따로 없지. 안 그래도 갈 곳도 없는데 선왕도 없지, 장성도 없지. 여긴 제사 자체를 지을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여긴 이대로 놔둬야 된다. 거기 사는 주민들은 하도 오래 살고 하니까 아예 거기하고 한 몸이 되어서 안 당하는 기고. 그래도 귀신은 가끔 본다고 하더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마을 얘기를 들으며 서울로 올라갔고 서울로 올라온 몇 년 만에 온 듯 너무나 반가웠다. 마지막 인터뷰를 하고 난 다신 이런 경험 하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리곤 서울에 남아있던 스태프들과 다같이 뒤풀이를 하러 갔다. PD님은 다른 작가님, PD님들과 얘기를 하더니 소연 언니와 나에게 말했다. 와, 오늘 대박이다. 시청률 장난 아닐 것 같네. 서연이, 지민이 이런 말 해서 정말 실례인 거 아는데 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너희들 연기 아니었나 진짜? 순간 난 너무 섭섭하고 화가 났다. 전 진짜 무서워서 죽을 뻔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거 보셨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저 연기 제대로 배운 적 없는 거 아시잖아요. 욕심하게 그랬던 거 편집하지 말고 올리세요. 눈물 콧물 질질 짠 것도요. 제가 만약에 연기였으면 전 누가 시켜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 꽂아 내리듯 박으라고. 그렇게 하면 절대 그렇게 못 박아요. 절구통 찢는 소리가 났었다며요. 근데 웃긴 건요, 저 지금 머리 아무렇지도 않아요. 처녀보살님이 말했잖아요. 그 정도 소리면 머리 깨졌을 거라고. 솔직히 머리 피 터진 줄 알고 머리부터 감쌌다고. 저 너무 무서웠어요. 맞아요. 지민이 말대로 우리가 연기였다면, 진짜 내가 연기였다면 전 칸 영화제로 가야 돼요. 저 벌써 공중파 연예인 됐죠 뭐. 생각해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문을 열어준 카메라맨, 슬리퍼의 질척거리는 소리, 꺼진 카메라, 내가 보고 들었던 것들, 다같이 보았던 것들, 소연이 언니의 울음소리에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던 것, 그리고 단단한 시멘트 바닥에 절구통을 찢듯 쿵 하고 떨어진 내 머리가 멀쩡하다는 사실. 우리들은 그 마을에서 일어난 얘기들로 소름이 끼친다며 덜덜 떨며 소주잔을 기울였다. 그리고 집에 간 뒤로 나와 작가 언니, 그리고 연락은 안 되지만 소연이 언니도 우린 몸살이 걸렸다. 난 한 일주일 정도 알았던 것 같다. 작가 언니도 그랬고. 그리고 일주일 후엔 말끔히 나았다. 그리고 중간에 고정으로 출연하지 않겠냐는 PD님의 제안도 정중히 거절했다. 정말 다시는 이런 경험을 또 경험하기 싫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마을이 흉가 마을이라 워낙 귀신이 많고 마을 사람들이 많이 귀신을 봐서 흉흉한 소문이 많이 돌고 해서 몇몇 나이 지긋하신 분들 빼고는 젊은 사람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느 수준이냐면
흉가가 한 집 걸러 하나 있고 한 집 걸러 또 있고 진짜 말 그대로 흉가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방송을 중심으로 쓴 게 아니라 제가 겪은 내용을 제 중심으로 쓴 글이라서 방송에서 제가 어떻게 나왔을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찍혔는지도 잘 모릅니다. 너무 정신도 없고 기억을 잃은 순간도 많았거든요. 만약 운 좋게 찾아서 보신 분들은 좀 허탈할 수가 있어요. 편집이라기보단 카메라가 말을 안 들어서 안 찍힌 게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편집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이걸 한 번 더 읽으시면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